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 12살 소년이 버려진 갓난아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소년은 그 아기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아내의 친부모를 찾게 된 순간 두 사람은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해 저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배불리 먹는다는 게 뭔지, 걱정이 뭔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할 나이였죠. 마을의 또래 친구들이 시원한 바람이 부는 둑에서 구슬치기와 연날리기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뼛속까지 시린 추위와 혹독함, 그리고 갈라지고 터진 손으로 번푼 돈의 냄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은 웅장한 태백산맥 자락에 외로 이자리 잡은 작고 가난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의 겨울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해서 수천 개의 바늘이 살을 찌르는 듯한 추위가 얇은 옷가지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끔찍한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할머니 손에 맡겨졌습니다. 예순이 넘으신 할머니는 세월의 무게에 등이 굽었고 눈에는 언제나 아득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저 두 손주의 삶은 마을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허름한 흙집에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겨울이면 북풍이 벽의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굶주린 늑대처럼 울부짖었죠. 할머니 약값과 쌀쌀 돈을 벌기 위해 저는 온갖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는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마을 어귀 국밥집에서 허드레시를 했습니다. 인정 많으신 국밥집 아주머니는 매일 남은 음식을 싸주셨습니다. 할머니와 저의 밥상은 보통 산나물에 된장 그리고 보리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국밥집에서 얻어온 고기 쪼가리라도 있는 날이면 그날은 정말 호화로운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새하얀 눈송이가 빽빽하게 온 세상을 뒤덮어 작고 초라한 우리 마을을 신비로운 동화 속 세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울부짖었죠. 저는 익숙한 오솔길을 따라 걸음을 재촉했고 턱은 딱딱 부딪혔습니다. 흙길에 익숙한 제 맨발은 이제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기워주신 낡은 소못으로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빨리 집에 도착해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 곁에 앉아 따뜻한 연기 냄새를 맡고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옷을 꿰매고 계실 할머니의 깡마른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집으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멀게 느껴질까요? 눈은 이미 발목까지 쌓여 길을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얇은 옷을 입은 채 몸을 웅크리고 아직 온기가 조금 남은 음식 봉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찬 바람 소리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미를 잃은 아기 고양이의 울음소리처럼 희미하고 끊어질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울음소리는 길가 눈더미 쪽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며 저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추위에 온몸이 떨렸지만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갔고 심장은 가슴 속에서 세차게 뛰었습니다. 쌓인 눈을 걷어내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것은 아기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흠뻑 젖어 차갑게 식어버린 얇은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였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추위에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 매서운 겨울밤에 이토록 작은 생명을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다른 생각은 할 틈도 없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대로 아기를 두고 간다면 아기는 분명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저는 입고 있던 단 한 벌의 속옷을 벗어 아기를 단단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슴에 품어 제 미약한 체온으로 그 작은 생명을 덮여주었습니다.
아기는 온기를 느꼈는지 울음소리가 점차 잦아들더니 이내 그쳤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집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아기를 살려야 한다. 운명의 그 겨울밤, 눈은 여전히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싹이 트고 있었고 새로운 운명이 쓰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기가 든 포대기를 품에 안고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 속으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낡은 쌀이무는 제가 밀치자 삐걱거리며 신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아궁이 곁에 앉아 앙상한 손을 희미한 불꽃에 쬐고 계셨습니다. 제 소리를 들은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고 흐릿한 눈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서준아, 이제 오는 거냐? 왜 이리 늦었어? 밖에 눈이 많이 와서 할미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저는 대답 없이 조용히 아궁이 곁으로 다가가 낡은 평상 위에 아기가 든 포대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다가 꿈틀거리는 포대기를 보셨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오시며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그게 뭐냐, 아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속옷을 펼쳤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갓난아기에 얼굴이 타오르는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기겁하며 한 걸음 물러서더니 두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저 놀라움과 당혹감이 가득한 눈으로 작은 생명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세상에, 서준아, 너 이걸 어디서 데려온 게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논더미 속에 버려진 아기를 발견했을 때까지의 모든 것을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작은 생명의 운명이 너무나 가여워서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할머니는 침묵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아궁이 곁에 주저앉으셨고 주름 가득한 늙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애끓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우리 집은 이미 가난의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저 두 식구가 굶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구가 하나 더 늘고 그것도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갓난아기라니 이 무거운 짐을 누가 짊어질 수 있을까요? 서준아, 할머니가 잠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 착한 건 할미가 잘 안다만 우리 집 형편 알잖니. 당장 먹을 쌀도 없고 입을 옷도 변변치 않은데 갓난아기를 어떻게 키운단 말이냐. 응. 할머니의 말씀은 옳았습니다. 그 말씀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밝혔습니다. 저는 평상 위에서 가냘프게 숨쉬는 아기를 보았고 다시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제 결정이 이기적이며 할머니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를 버려두어 추위 속에서 죽게 한다면 제 양심은 평생 편치 못할 것입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이 닿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할머니, 제발요, 제발 이 아기를 걷어주세요. 우리 집 가난한 거 알아요. 힘든 것도 알아요. 하지만 할머니, 이 아기도 사람이잖아요. 너무 작고 아무 죄도 없어요. 우리가 버리면 이 아기는 죽고 말 거예요. 할머니. 제가 약속할게요. 제가 일을 더 많이 할게요. 설거지든 벽돌 나르기든 땅 파기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서 할머니랑 아기 먹여 살릴게요. 제발요. 할머니, 아기를 버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네. 저는 말을 하며 흙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12년 인생에서 가장 간절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애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셨고 흐릿한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무릎 꿇고 애원하는 유일한 손자를 보시고 다시 평상 위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작은 생명을 보셨습니다. 아마도 제 눈에 담긴 간절함과 굳은 의지가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을 겁니다. 혹은 할머니 역시 이 추운 겨울밤에 죄 없는 아기를 참아내치지 못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다가와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앙상하고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한숨에는 수많은 걱정과 고단함이 담겨 있었지만 끝없는 관용과 사랑 또한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그만 일어나거라. 할미가 허락하마. 하지만 오늘 네가 한 약속 꼭 지켜야 한다. 이제부터 네 어깨의 짐이 훨씬 더 무거워질 게야. 저는 기뻐서 황급히 눈물을 닦고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가장 깨끗한 헌 옷가지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기의 몸을 닦고 다시 감싸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음을 조금 타서 작은 숟가락으로 아기에게 한 숟갈씩 떠먹여 주셨습니다. 아기는 따스함과 보살핌을 느꼈는지 더 이상 울지 않고 쩝쩝거리며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와 저 두 식구만 살던 흙집에 처음으로 새로운 가족의 고른 숨소리가 더해졌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강렬한 행복감과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새로운 식구가 생긴 첫 며칠은 할머니와 저에게 정말 큰 시련이었습니다. 아기는 너무 어렸고 추운 눈 속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몸이 몹시 약했습니다. 밤새도록 목이 쉬어라 울었고 몸은 뜨거웠다, 차가워졌다를 반복해 할머니와 저의 애를 태웠습니다. 할머니는 잎사귀 찜질이나 증기쬐기 같은 당신이 아는 얼마 안 되는 민간요법을 총동원하셨고 아는 약초를 다려 아기의 열이 내리기만을 바라셨습니다. 저는 온 마을을 뛰어다녔습니다. 이웃들에게 아기 죽을 끓여줄 쌀을 조금 얻고 그 집 아이들이 입던 헌옷을 얻어 아기에게 입혔습니다. 다행히 우리 마을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정이 많았습니다. 저희 할머니와 손자의 사정을 알고 버려진 아이를 거둔 것을 기특하게 여겨 모두가 발벗고 나서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쌀 한 대박을, 어떤 분은 채소 한 줌을, 또 어떤 분은 푼돈 몇 푼을 쥐어주셨습니다. 아기가 밤새 울며 보채는 날이면 할머니는 밤을 꼬박 새우며 아기를 달래셨습니다. 굽은 등으로 아기를 안고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자장자장 자장가를 불러주시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안쓰러웠고 할머니 품에 안긴 작은 생명도 가여웠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그 마음에 보답하고 아기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수백, 수천 배는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의 지극정성인 보살핌 덕분에 일주일쯤 지나자 아기의 건강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밤에 많이 울지도 않았고 미움도 잘 받아먹고 잠도 잘 잤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크고 까만 눈동자로 신기한 듯 세상을 둘러보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제가 직접 만든 대나무 요람으로 달려가 아기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가 없는 잇몸을 드러내며 방긋 웃는 아기의 미소는 제 모든 피로와 고단함을 날려버리는 마법의 약과 같았습니다. 하루는 아기가 자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우리가 아기를 데려온 후로 아직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아기 이름 지어줘야죠. 할머니는 잇몸을 드러내며 웃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이름이 있어야지.
네가 데려온 아이니 네가 이름을 지어주거라.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기에게 정말 예쁜 이름, 저의 모든 희망과 사랑을 담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추운 겨울 속에서 꿋꿋하게 서 있는 한 그루의 매화나무가 보였습니다. 앙상한 가지 위로 작은 꽃봉오리들이 돋아나 곧 다가올 화려한 봄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혹독하고 눈이 아무리 많이 내려도 저 꽃들은 결국 피어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것입니다. 이 아기처럼요. 아기는 운명의 겨울밤을 이겨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났습니다. 저 꽃봉오리처럼 강인하게 살아남아 생명의 싹을 틔운 것입니다. 할머니, 아기 이름을 설화, 쉐화라고 하면 어떨까요? 눈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앞으로 이 아이가 겨울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아름답고 강인한 꽃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만족스러운 눈빛을 하셨습니다. 설화라, 예쁜 이름이구나. 박설화. 듣기 좋네. 아가를 설화라고 부르자꾸나. 그렇게 그날부터 우리 집의 새로운 가족에게는 우리의 모든 희망을 담은 이름이 생겼습니다. 설화. 새 식구의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흙으로 지은 집은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했지만 언제나 웃음소리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마을 근처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자비를 하는 일까지 맡았습니다. 이제 막 자라나는 소년의 체력을 모두 소진시키는 고된 일이었지만 할머니와 설화의 웃는 얼굴을 생각하면 계속할 힘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설화를 돌보시고 밭일과 살림을 하셨습니다. 설화는 할머니와 저의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마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매일 물을 주는 작은 꽃처럼 설화는 점차 아름다운 첫 꽃잎을 피워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갓난아기였던 설화가 어느덧 6살이 되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지만 저에게는 땀과 눈물 그리고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습니다. 6년의 세월은 깡마르고 창백했던 12살 소년을 듬직하고 어른스러운 18살 청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 피부는 햇볕과 바람에 검게 그을렸고 어깨는 가족을 짊어질 수 있도록 더 넓고 단단해졌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또래 친구들처럼 놀러 다니거나 장난을 쳤던 기억이 없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벽돌, 국밥집의 기름때 묻은 그릇들, 동네 자전거포에 시커먼 기름이 묻은 스패너와 함께였습니다. 저는 돈이 되고 정직한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벽돌을 나르다 손에서 피가 났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제대로 서지도 못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가족의 유일한 기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나날이 쇠약해지셨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힘든 일은 하지 못하시고 집에서 밥을 짓고 설화를 돌보며 소소한 일들을 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설화, 그 아이는 저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아무리 피곤해도 대문 앞으로 달려나와 오빠 왔어 하고 제잘거리는 설화의 작은 모습을 보면 제 안의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화는 클수록 예쁘고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처음 데려왔을 때처럼 크고 까만 눈을 가졌지만 이제 그 눈에는 영리함과 장난기가 반짝였습니다. 아이는 아주 똑똑하고 속이 깊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할머니를 도와 집을 쓸고 채소를 다듬고 닭에게 모이를 주는 등 집안일을 도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설화가 친구들처럼 예쁜 인형이나 새 옷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이는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사달라고 조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군것질하라고 푼돈을 쥐어주면 아이는 그걸 고이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할머니 약 사드리고 제 따뜻한 옷을 사주는데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주 늦게 퇴근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공사장에서 콘크리트를 붓느라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고 배는 몹시 고팠습니다. 할머니와 설화는 이미 잠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설화가 밥상 옆에서 책상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밥상 위에는 제 몫의 밥과 반찬이 밥뚜껑에 고이 덮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아이가 저와 같이 밥을 먹어야 한다며 끝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흔들어 깨우자 설화는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서 먹어. 오빠 목 남겨놨어. 오늘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조림이야. 따뜻한 밥그릇과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고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어깨의 짐은 무거웠지만 제가 받은 행복은 그보다 몇 배는 더 컸습니다. 설화가 6살이 되던 해 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설화가 저처럼 힘들고 고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 제대로 공부하고 더 밝은 미래를 갖기를 바랐습니다. 설화의 학비를 대기 위해 저는 더욱더 필사적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밤에는 버스 터미널에서 짐을 나르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 일은 매우 힘들고 위험했지만 품삯은 더 높았습니다. 많은 밤을 거의 동이 틀 무렵에야 집에 돌아왔고 온몸은 쑤시고 아팠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고 나면 또 다른 일을 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새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하는 설화의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은 기쁨과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의 모든 희생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을 바쳐서라도 설화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집은 마을 끝에 외따로 떨어진 초라한 집이었지만 가족의 온기가 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 온기는 추운 겨울날 항상 타오르던 아궁이 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 식구가 서로에게 주는 사랑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그 보살핌 속에서 마치 정성껏 가꾼 어린 싹처럼 나날이 푸르고 생기 넘치게 자라났습니다. 설화는 유난히 착한 아이였습니다. 저와 할머니의 고생을 알았기에 단 한 번도 우리 속을 썩인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다녀온 후에는 항상 할머니 곁을 맴돌며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도왔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고 집안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청소할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에게서 집 뒤뜰의 닭과 돼지를 돌보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작은 책으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할머니께 제잘거리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화로워졌습니다. 그 시절 제 기억은 저녁 노을이 지는 오후의 풍경입니다. 마지막 햇살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무렵 저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마주하던 익숙한 풍경은 할머니가 툇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껌을 씹고 계시고 그 옆에 설화가 앉아 제잘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멀리서 저를 발견하면 아이는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지르며 대문 밖으로 달려나와 제게 와락 안겼습니다.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께 100점을 맞았다고 자랑하거나 학교 친구들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이의 순진무구한 이야기는 항상 저를 웃게 만들었고 모든 피로를 잊게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겨울밤 세 식구가 아궁이 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던 시간들입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몰고 와 윙윙거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세월에 따라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깊고 차분하며 이상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저와 설화는
서로에게 기대어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벽 위에서 춤을 추며 이야기에 집중하는 설화의 순진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공주가 왕자님을 만나거나 용감한 주인공이 괴물을 물리치는 대목에서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푼돈을 아껴 모아 사온 뜨거운 군옥수수나 군고구마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할머니와 설화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맛있게 먹으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때의 제 행복은 참으로 소박했습니다. 크고 좋은 집도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옷도 아니었습니다. 제 행복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평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와 설아가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집 뒤뜰의 마른 장작을 정리하고 있을 때 아이가 갑자기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오빠, 나도 나중에 크면 돈 벌어서 오빠랑 할머니 먹여 살릴 거야. 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자아이는 힘든 일 할 필요 없어.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다른 건 다 오빠가 알아서 할게. 설화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말했습니다. 싫어. 나도 오빠 돌봐주고 싶어. 오빠가 날 돌봐준 것처럼 말이야. 아이의 순진한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 속에서 주워왔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훌쩍 커서 저를 걱정하고 챙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노을 아래 아이의 미소는 해바라기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그림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색채는 없었지만 사랑과 희생이라는 가장 따뜻한 색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설화의 미소는 가장 밝고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설화가 10살이 되던 해 아이는 제법 어린 숙녀의 티가 났습니다. 까맣고 긴 머리는 윤기가 흘렀고 눈은 여전히 크고 까맸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더 깊고 속 깊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공부를 아주 잘해서 해마다 학교에서 우등생이었고 저와 할머니의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리 생활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예전만큼 쪼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읍내 가구 공방에서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수입이 나아져 설화의 학비와 할머니의 약값을 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불안정하고 위험한 일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께서 주무시러 들어가신 후 저와 설화 둘만 툇마루에 앉아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여름밤 달은 휘영청 밝았고 들판에서는 익어가는 벼 향기가 바람을 타고 불어왔습니다. 저와 설화가 이렇게 단둘이 앉아있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아이가 정말 많이 컸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제 다리에 매달리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설화야, 혹시 친부모님에 대해 궁금해한 적 있니?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제 질문이 아이를 슬프게 하거나 제가 오랫동안 덮어주려고 애썼던 상처를 다시 들춰낼까봐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세상을 알기 시작한 후로 저와 할머니는 아이가 버려진 아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이의 부모님이 멀리 돈을 벌러 가서 할머니와 오빠에게 잠시 맡겨두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린 아이에게 그토록 잔인한 진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설화는 잠시 침묵하더니 하늘에 뜬 둥근 보름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아이의 청초한 얼굴을 비추며 고요하고 부드러운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히 물어봤나 봅니다. 하지만 이내 설화가 저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의 미소는 여전히 예전처럼 맑았습니다. 오빠, 나 알고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는데? 나도 잘 기억 안 나. 설화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마
반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였거나 마을 어른들이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을 때부터였을 거야. 처음엔 나도 많이 슬펐어. 밤에 혼자 많이 울었어. 왜 부모님이 날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아이의 말을 듣자 제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애썼지만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상처를 주게 한 것입니다. 제가 너무 무능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저으며 제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아니야, 오빠, 사과하지 마. 나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아. 하늘이 내게서 무언가를 가져가면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신다고 생각해. 나에겐 친부모님은 없지만 할머니와 오빠가 있잖아. 나에게는 오빠와 할머니가 진짜 가족이야. 오빠만 곁에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누구인지, 내 과거가 어땠는지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오빠가 내 세상의 전부인걸. 설화의 말은 따뜻한 강물처럼 제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와 모든 죄책감과 가책을 씻어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까맣고 맑은 눈에는 한 점의 원망도 없이 오직 무조건적인 신뢰와 사랑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유대감은 이미 평범한 남매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함께 고난을 겪었던 세월, 아무런 계산 없이 서로를 위하고 지켜주었던 시간들이 쌓아올린 깊고 신성한 감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전부였고 결코 뗄 수 없는 하나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할머니의 그림자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부터 거기서 계셨는지 조용히 우리 남매의 대화를 듣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모든 것을 들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가 살짝 손을 들어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사랑하는 두 손주가 서로 아끼는 모습에 기뻐하셨지만 동시에 걱정도 하셨습니다. 당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떠나면 이 두 아이가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까요? 그리고 두 아이 사이에 이 특별한 감정이 훗날 장애물이 되거나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요? 할머니는 걱정하셨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이 이 불쌍한 아이들을 보살펴 주시길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에 혹독한 시련이 없다면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온갖 풍파를 겪은 우리 작은 가족에게 이제 평온한 날들만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불행은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설화가 11살이 되던 해 할머니께서 편찮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른 기침이 오래 계속되는 정도였지만 점차 눈에 띄게 쇠약해지셨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 우리 남매에게 스웨터를 떠주시거나 옷을 기워주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낡은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초조했습니다. 몇 년간 일하며 모아둔 돈을 전부 챙겨 할머니를 읍내 보건소에 모시고 갔습니다. 나이든 의사 선생님은 한참을 진찰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병은 노안에다 수십 년간 과로한 탓에 폐가 너무 약해진 것이라며 도립병원에 가야만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립병원이라는 말에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제가 가진 돈은 도시의 비싼 약값과 병원비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부모님의 유일한 혈육이셨고 제가 고아가 되었을 때부터 저를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그렇게 쓰러져 가시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설화를 이웃집 아주머니께 잠시 맡기고 혼자 돈을 벌러 나섰습니다. 공사장에서 시멘트를 나르는 일부터 집터 파기, 읍내 시장에서 집 나르기까지 사람들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저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고 일하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애썼습니다. 밤이 되면
온몸이 녹초가 되고 쑤셨지만 깡마르고 창백한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해. 한 달 넘게 필사적으로 일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끝에 마침내 할머니를 도립병원에 모시고 갈 돈을 마련했습니다. 떠나는 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고 흐릿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준아, 할미 때문에 괜한 돈 쓰지 마라. 할미는 늙었어. 살고 죽는 건 다 운명이야. 그 돈으로 설화 공부나 시키렴.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한테는 이제 할머니랑 설화밖에 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머니 병 고쳐드릴 거예요. 병원에서의 나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환자들의 신음소리, 지치고 걱정 가득한 보호자들의 얼굴, 모든 것이 숨막히는 비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할머니는 새하얀 침대에 누워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마르셨습니다. 의사들은 매일 온갖 약을 주사했지만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돈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간호하면서 틈틈이 밖에 나가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거의 한 달이 지났을 때 의사가 저를 따로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할머니의 병이 너무 위중하여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 귀에 천둥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리치며 반대했습니다. 의사에게 제발 할머니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무력한 고갯짓뿐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버스 안에서 깡마른 할머니는 제 품에 안겨 가냘픈 숨을 내쉬셨습니다. 할머니는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설화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설화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에게 매달려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저와 설화를 침대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쇠약해서 말하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과 설화의 손을 잡아 포개 놓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우리를 사랑과 걱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서준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할미는 이제 할아버지랑 내 부모님 따라가야 할 것 같구나. 할미가 가도 너희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알겠지? 우리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시고 다시 설화를 보셨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깊고 총명해졌습니다. 서준아, 할미는 안다. 네가 설화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저 오빠 동생 사이의 정이 아니라는 걸. 아니라고 하지 마라. 제가 무언가 말하려 하자 할머니는 앙상한 손가락을 들어 제 입을 막으셨습니다. 할미는 한평생을 다 살았는데 그걸 모르겠느냐. 마음에 죄가 있는 게 아니다. 설화는 착한 아이고 너도 효심 깊은 아이야. 나중에 너희 둘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 거라. 피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로를 위하는 의리와 정, 진심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에 움츠러들지 마라. 할미에게 약속하거라. 평생 설화를 보살펴주겠다고. 약속해다오, 아가. 저는 할머니의 말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꾸짖기는커녕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할머니, 약속해요. 제 약속을 들으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평온하게 조상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 작은 집은 비통한 울음소리에 잠겼습니다. 할머니를 잃은 우리는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는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치러주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마지막 남은 가족마저 잃은 우리 고아남매의 운명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욱한 향 연기, 구슬픈 악기 소리, 그리고 설화에 그치지 않는 울음소리는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장례식 며칠 동안 저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슬픔에 눈물이 안으로 흐르는 것 같았고 가슴이 아프고 쓰라렸습니다. 저는 설화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억지로 꿋꿋한 척 해야 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관 옆에서 울다 지쳐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할머니를 땅에 묻고 난 후 우리 집은 무서울 정도로 텅 비고 싸늘해졌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할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누우시던 침대, 앉으시던 의자, 신으시던 집신,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사람만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할머니가 없는 첫날 저녁, 저와 설화는 차갑게 식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고 가끔씩 터져나오는 설화의 흐느낌만이 소름 끼치는 침묵을 깼습니다. 저는 아이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먹어, 설화야. 기운 차리게 좀 먹어야지. 설화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저처럼 아이도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길고 무거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여전히 너무 컸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두 남매의 생계를 위해 억지로 몸을 일으켜 일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설화도 한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집에서 혼자 지내며 말수가 줄고 웃음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아이에게는 기댈 곳이 필요했고 그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 일하러 가기 전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 먹을 밥과 음식을 준비해두고 나서야 안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에는 피곤했지만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설화가 조금이라도 슬픔을 잊을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었습니다. 밤에는 아이 곁에 앉아 이야기를 해주거나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점차 설화도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저와 더 많이 대화했고 가끔은 희미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집안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설화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아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왔어. 앉아서 쉬고 있어. 국 다 끓이면 밥 먹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집안일은 모두 할머니나 제가 했습니다. 설화는 어렸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일만 도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이는 혼자서 밥상을 차린 것입니다. 그날 저녁상에는 생선조림과 나물국이 있었습니다. 간이 조금 짜긴 했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먹은 밥 중에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남매의 삶은 새로운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하러 가면 설화는 집에서 모든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아이는 일찍 일어나 제 아침을 챙겨주고 집을 청소하고 닭에게 모이를 주고 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저녁을 준비하고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마치 어른 여자처럼 모든 일을 능숙하고 꼼꼼하게 해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며 저는 안쓰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아이를 더 성숙하고 어른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작은 집은 더 이상 싸늘하지 않았고 우리 남매가 서로에게 주는 관심과 보살핌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사이의 감정은 점점 더 깊어졌고 어떤 힘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남매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자 전부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의 당부가 항상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에게는 운명이 제 삶에 가져다 준 눈꽃, 설화를 평생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 후 우리 남매의 삶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슬픔도 아물고 할머니에 대한 따뜻한 기억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23살의 청년으로 공방에서 꽤 실력 있는 목수가 되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생활을 꾸리고 설화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입을 주었습니다. 설화는 14살이 되어 읍내 중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신비한 약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설화는 더 이상 예전에 깡마르고 까맣던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훌쩍 자라 숙녀의 태가 났습니다. 까맣고 윤기 나는 긴 머리는 항상 등 뒤로 단정하게 따내렸습니다. 하얗고 발그레한 피부, 오밀조밀한 입술, 그리고 특히 크고 까만 눈은 언제나 물기를 머금은 듯 반짝였습니다. 아이는 수수하고 청순하게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봉오리처럼 조심스럽고 순수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아이가 하얀 교복을 입고 등교할 때마다 저는 넋을 잃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아주 낯선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오빠가 여동생을 보는 눈으로 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보는 눈으로 아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미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모습, 심지어 머리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비누 향기까지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가끔 둘이 밥을 먹다가 저도 모르게 아이를 훔쳐보곤 했고 아이와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유 없이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고 할머니께 죄를 짓는 것 같았지만 이 첫사랑의 설렘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설화를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의 젊은 녀석들은 설화가 하교하는 것을 볼 때마다 골목 어귀에 모여 희롱 섞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속에서는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놈들을 한 대씩 패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떤 남자도 설화에게 다가가거나 말을 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기심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제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설화를 저 혼자만 보고 싶었고 영원히 저의 작고 소중한 설화로 남아주길 바랐습니다. 설화 역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예전처럼 천진난만하게 제게 와락 안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수줍음과 어색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끔 손이 스치기라도 하면 아이는 황급히 손을 빼며 두 뺨을 붉혔습니다. 아이는 저를 특별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입는 옷은 항상 깨끗하게 빨아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고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가 해주는 밥은 날이 갈수록 맛있어졌고 전부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아이는 겨울에 제가 두르고 다닐 회색 목도리를 직접 떠주기도 했습니다. 밤이면 저는 그 목도리를 두르고 잠이 들었고 아이의 익숙한 향기를 맡으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우리 둘 다 우리 사이의 감정이 이미 오래전에 남매의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감과 나눔에서 싹튼 서로에게 의지하며 보낸 힘든 세월이 키워낸 순수하고 맑은 사랑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의 당부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피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로를 위하는 의리와 정, 진심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니라. 어쩌면 할머니는 이 날을 예견하셨던 걸까요? 어쩌면 할머니는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며 미소 짓고
축복해주고 계신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이 온전히 저 아름다운 눈꽃에게 속해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고향의 강물처럼 조용하고 잔잔하게 커져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하며 가족의 기둥 역할을 했고 설화는 여전히 학교에 다니며 착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작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집을 함께 가꾸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다시 한번 거센 폭풍으로 우리의 사랑을 시험했습니다. 늦가을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설화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몸은 숯덩이처럼 뜨거웠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으며 숨을 가쁘고 힘들게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몹시 걱정되어 급히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생강차를 끓여 먹였지만 열은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아이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기침을 연달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숨쉬기가 힘들고 가슴이 찌르듯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보자 제 속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보건소는 너무 멀고 약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유일한 길은 아이를 도립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에서 도청 소재지까지는 20km가 넘는 산길이었고 차도 없어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담요로 설화를 단단히 감싸 업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설화야, 힘내. 오빠가 병원에 데려다 줄게. 괜찮을 거야. 아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길은 울퉁불퉁한 자갈길이었습니다. 양옆은 나무가 빽빽했고 희미한 달빛으로는 길을 밝히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아이가 잠들까봐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며 달렸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등 전체를 적셨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종아리는 터질 듯 했지만 단 1분도 멈춰 쉴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신음할 때마다 제 심장은 조여왔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더 꽉 껴안아 제 온기와 힘을 전해줄 뿐이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제 다리에 거의 감각이 없어졌을 때쯤 멀리서 도시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힘을 얻은 듯 남은 힘을 모두 짜내어 그 불빛을 향해 달렸습니다. 마침내 저는 아이를 도립병원 입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들이 급히 달려나와 아이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녹초가 되고 쑤셨지만 제 정신은 온통 굳게 닫힌 응급실 문에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이가 무사하기를. 시간은 더디고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에 나이든 의사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고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환자 보호자 되십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급성 폐렴입니다. 조금만 더 지체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의사의 말을 듣자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행이다. 설화가 살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병원에서 설화를 간호했습니다. 아이는 거의 일주일을 입원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직접 죽을 떠먹여주고 얼굴과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밤에는 아이의 침대 옆에서 웅크리고 잠들었습니다. 창백하고 쇠약해진 아이의 얼굴을 보며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을 때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고마워. 오빠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저는 급히 손을 들어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너는 내 전부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널 지킬 거야. 약속할게. 평생 내 곁에서 널 지켜줄게. 설화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눈에는 하고 싶은 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이가 제 깊은 감정을 온전히 깨달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이 아픔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가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시험받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아픔을 이겨낸 설화가 집으로 돌아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생사의 경계를 넘나든 경험은 아이가 삶과 자신이 가진 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을 겁니다. 시간은 또 조용히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설화는 16살이 되었고 온 동네에 소문난 아름다운 여고생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아름다움은 화려하고 도도한 것이 아니라 마치 깊은 산속 난초처럼 맑고 수수한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고결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좋은 소문은 멀리 퍼져 설화의 아름다움과 착한 심성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눈에 들었습니다. 번쩍이는 오토바이를 탄 면장님 아들은 매일 우리 집 앞을 어슬렁거렸고 새로 부임한 젊은 국어 선생님은 시를 짓는다며 가끔 책이나 시집을 준다는 핑계로 집 앞을 지나가곤 했습니다. 집으로 중매쟁이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혼담을 넣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질투를 느꼈습니다. 불편하면서도 달콤한 감정이 가슴속에 피어올랐습니다. 다른 녀석들이 아이에게 추근대는 것을 보면 화가 났지만 아이가 번번이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 달콤했습니다. 아이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아직 공부해야 해서 결혼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이유는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25살, 또래 친구들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나이였습니다. 저도 설화를 사랑했습니다. 미치도록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제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눈에 우리는 여전히 남매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순수하고 신성한 감정을 더럽힐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고백했는데 아이가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저를 그저 오빠로만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차라리 오빠라는 이름으로 아이 곁에 남는 것이 고백했다가 영원히 아이를 잃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갈등과 고뇌가 밤낮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설화의 18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 저는 아이를 위해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비밀리에 공방에서 가장 좋은 나무를 골라 아이를 위한 보석함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상자는 크지 않았지만 저는 매우 정교하게 눈꽃송이 모양을 조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더 푸짐하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등잔불 아래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분위기는 갑자기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상자를 건넸습니다. 설화야, 생일 축하해. 오빠가 가진 게 없어서 작은 선물인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설화는 상자를 받아들었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는 상자 뚜껑의 조각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더니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아이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아이의 눈가가 붉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빠.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야. 하지만 오빠는 내가 오늘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이 뭔지 알아?
저는 어리둥절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화는 용기를 내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까만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온 세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물은 오빠의 마음이야. 오빠, 나 오빠를 사랑해. 여동생이 오빠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오빠를 사랑해. 란.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머릿속을 강타하는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 마침내 온 것입니다. 저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침묵하자 설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갑작스러웠나 봐. 그냥 더는 숨길 수가 없었어. 아이는 말을 마치고 울음을 터뜨리며 방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제 몸이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급히 아이의 손을 잡아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껴안았고 아이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밤새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설화의 고백, 할머니의 유언,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제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너무 비겁했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상처 줄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날의 첫 햇살이 비칠 때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설화는 깨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곁으로 가 무릎을 꿇고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화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나도 널 사랑해. 아주 오래전부터. 눈물이 다시 아이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는 아침 햇살처럼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내 오랜 기다림과 고뇌 끝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운명적인 고백의 밤 이후 우리의 사랑은 마치 둑이 터진 강물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자유롭게 흘러나와 달콤하고 강렬하게 우리를 채웠습니다. 작은 집은 이제 가족의 정뿐만 아니라 연인의 사랑으로도 가득 찼습니다. 서로를 향한 눈빛과 몸짓 하나하나에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몰래 아이를 훔쳐보지 않았고 아이도 더 이상 수줍어하거나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단순하고 아름다운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정식으로 이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아내라고 부르고 싶었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아이를 돌보고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아이와 함께 우리가 자주 바람을 쐬러 가던 강가로 갔습니다. 해가 지면서 강물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고 가슴이 몹시 떨렸습니다. 저는 금반지나 은반지를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진심과 목수의 손재주뿐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가장 귀한 나무를 골라 제가 정성껏 깎아 만든 반지였습니다. 반지 위에는 작은 눈꽃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설화야,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나는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고 너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뿐이야. 나랑 결혼해 줄래? 설화는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약지에 나무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반지는 완벽하게 잘 맞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힘껏 껴안았고 행복이 터져나왔습니다. 강물이 부드럽게 강둑을 치는 소리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랑의 노래 같았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열렸습니다.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촐하게 음식을 장만하고 우리가 잘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고 힘들 때 도와주셨던
가장 가까운 이웃들만 초대했습니다. 마을 이장님께서 주례를 서주셨습니다. 이장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우리를 보셨습니다. 이 두 아이는 어릴 때부터 고생이 많았지.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백년해로 해야 한다. 알겠나? 결혼식 날 설화는 직접 만든 순백의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머리에 들꽃 한 송이를 꽂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아이 곁에 섰고 전에 없던 행복감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머니의 영정 앞에 술을 올리며 우리가 부부가 되었음을, 그리고 옛 약속처럼 평생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의 첫날 밤은 마을 아이들이 꺾어다 준 들꽃 몇 다발로 장식된 작고 소박한 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우리는 서로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서준이 오빠, 설화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편과 아내였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했고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사랑으로는 풍요로웠습니다. 저는 매일 공방에 나가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작은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설화는 집에서 살림과 텃밭을 돌봤습니다. 아이는 우리의 흙집을 언제나 깨끗하고 단정하며 웃음이 가득한 진정한 보금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소박한 밥을 먹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고 이 집에서 태어날 예쁜 아이들과 밝은 내일을 함께 꿈꿨습니다. 신혼생활은 달콤하고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흙집을 수리하고 지붕을 고치고 벽을 다시 발라 더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새 식탁과 의자, 그리고 튼튼한 향나무로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설화는 툇마루 앞에 분꽃 넝쿨을 심었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꽃들은 우리 집을 더욱 예쁘고 아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은 너무나 차가웠던 우리 삶에 새로운 불을 지펴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장 큰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초여름 아침 나뭇가지 사이에서 매미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설화가 갑자기 몸이 안 좋고 입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더위를 먹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리가 한 달 넘게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을 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급히 아이를 읍내 보건소로 데려갔습니다. 진찰을 마친 의사 선생님은 우리를 보며 미소 띤 얼굴로 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설화는 임신 2개월 차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기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설화를 번쩍 들어 안고 보건소 문 앞에서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놀란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빠가 된다니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신성하고 기적 같았습니다. 우리 사랑의 결실인 새로운 생명이 아이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평평한 설화의 배에 손을 얹고 아이의 존재를 느끼려 애썼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완전한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설화를 걷게 하지 않고 굳이 업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이는 아직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아이가 많이 걸으면 피곤해서 아기에게 영향을 줄까봐 걱정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정중하게 할머니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이 기쁜 소식을 속삭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도 행복하게 미소 짓고 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저는 설화를 여왕처럼 모셨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어떤 힘든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밥 짓기,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은 모두 제 손으로 했습니다. 저는 공방에서 더 열심히 일했고 저녁에는 집에 일을 가져와서 했습니다. 돈을 더 벌어 설화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영양을 보충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배가 불러오고 얼굴에 혈색이 도는 설화를 보면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기에 대해 상상하며 아들일지 딸일지 누구를 더 닮을지 추측했습니다. 그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행복 속에서 현실적인 걱정 하나가 제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의 서류 문제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이름과 부모가 분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괜찮았지만 설화는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한 장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는 제가 지어준 박설화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이를 제 여동생이자 박씨 집안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합법적으로 하려면 우리는 혼인신고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려면 설화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그리고 원래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그 걱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나중에 서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한 끝에 저는 설화와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화야, 오빠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오빠, 설화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눈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곧 태어나잖아. 아기 서류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아기 서류를 만들려면 내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해. 그래서 말인데, 혹시 우리 내 친부모님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이 말을 꺼내면서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저는 과거가 아이의 마음속 상처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다시 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설화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침묵하며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이가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다독였습니다. 미안해. 널 슬프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 하지만 설화야, 우리가 그분들을 찾는 건 우리가 그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기 때문이야. 나는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서류상으로 온전한 가정을 가졌으면 좋겠어. 나중에 아이가 학교에 가거나 일할 때 아무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말이야. 설화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고 눈은 붉어져 있었지만 눈빛에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알아, 오빠 말이 맞아.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면 나 동의할게. 희망은 별로 없지만 한번 해보자.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결정이 큰 시련이 될 것을 알았지만 우리 부부가 한마음이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저는 설화의 친부모를 찾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말은 여정이라고 했지만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9년이라는 너무나 긴 시간이 흘러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단서는 제가 오래전 그 눈 내리던 추운 밤에 설화를 발견했던 마을 끝 길가의 비탈길이라는 희미한 장소뿐이었습니다. 저는 목공소 일을 잠시 접어두고 찾는 일에 모든 정신을 쏟았습니다. 저는 그 비탈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풍경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붉은 흙길은 이제 아스팔트로 포장되었고 길 양옆으로는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제가 설화를 발견했던 눈더미는 이제 작은 구멍가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과거의 익숙한 이미지를 찾아보려 했지만 모든 것이 시간의 먼지에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을 찾아다니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드나들고 찻집과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거의
20년 전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서요. 하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네. 이 동네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있나. 어떤 사람들은 저를 사기꾼으로 의심하며 친척을 찾는 척하며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몹시 좌절했습니다. 마치 바다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매일 지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설화는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이는 저에게 그만두라고 권했습니다. 오빠, 그냥 그만하자. 아마 운명이 그런가 봐. 아기 서류 문제는 천천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지 마. 저는 아이를 보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설화야. 나 안 힘들어.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저는 찾는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버려진 아기에 대해 묻는 대신 그 시기에 마을을 떠난 가족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그리고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거의 절망에 빠졌을 때 행운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을 어귀의 작은 찻집에 앉아 이른이 넘으신 주인 할아버지에게 제 사정을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담배를 깊이 한 모금 빨고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말을 들으니 문득 생각나는구먼. 내가 예전에 이 동네 파출소에서 일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지. 그해 겨울 끝 무렵이었어.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닌 마시성을 가진 가족이 여기 와서 새빵을 얻어 살았지. 갓난 딸이 하나 있었는데 듣자 하니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피해 여기까지 도망쳐 왔다고 하더군. 몇 달 살다가 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사라졌어.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 다음 날 아침에 집주인이 가보니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짐도 별로 챙겨가지 않았더라고.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분들 생김새 기억나세요? 아기는요? 할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성이 마씨였고 키가 크고 말랐지. 얼굴은 멀끔하게 생겼는데 항상 불안해 보였어. 아내는 작고 말이 없었고 아기는 아마 그들이 떠나던 날 열이 아주 높았을 거야. 나중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너무 힘들어서 자식을 그랬을 거라고들 했지만 증거는 없었지. 모든 정황이 들어맞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분들 고향이나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아시는 거 없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모르지. 뜨내기들이라 서류도 불분명한데 누가 알겠나. 하지만 어렴풋이 듣기로 그 아내의 언니가 춘천 시내에 시집가서 산다고 했던 것 같아. 시장에서 옷감 장사를 한다고 했지. 희미한 단서였지만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연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즉시 집으로 달려가 설화에게 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춘천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시내 시장은 넓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옷감 가게를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멀리서 온 마씨, 성의 여동생이 있는 분에 대해 물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물어본 끝에 마침내 제가 찾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저를 무척 경계했지만 제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항상 지니고 다니던 설화의 작은 사진을 보여주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설화가 바로 잃어버렸던 자신의 조카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눈물로 이야기했습니다. 남동생 부부가 예전에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목숨을 위협받아 아이를 안고 도망쳐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지만 그날 밤 이후로 감쪽같이 사라져 수십 년간 소식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지만 남쪽으로 가서
새 출발을 했다는 소문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10여 년 전 그들이 단 한 번 편지를 보냈던 울산의 낡은 주소를 제게 주었습니다. 주소가 적힌 종이를 손에 쥐고 저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실마리를 찾았지만 남쪽으로 가는 길은 멀고 그들이 아직 그 주소에 살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희망과 불안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설화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고 눈은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아마 아이도 저처럼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을 겁니다. 며칠간의 준비 끝에 저는 혼자 남쪽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설화는 임신 중이었고 힘든 길을 함께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집에서 초조하게 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여정은 길고 피곤했습니다. 처음으로 멀리 떠나온 저는 낯선 곳에서 길을 물어물어 가야 했습니다. 이틀 밤낮을 기차에서 보낸 끝에 마침내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설화의 이모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노동자들을 위한 허름한 쪽방촌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문을 연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전 주인은 몇 년 전에 이사 갔다고 말했습니다. 제 희망에 찬물이 끼얹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힘없이 돌아서서 낯선 거리를 헤매며 무력감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설아와 곧 태어날 아이의 얼굴이 저를 다시 일깨웠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더 머물며 쪽방촌의 오래된 이웃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그들의 새 주소를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늘은 제 노력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살던 잘씨, 좋은 할머니, 한 분이 마씨 아저씨가 일했던 작은 목공소의 주소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목공소로 찾아갔고 이번에는 마침내 그들을 만났습니다. 저를 맞이한 남자는 키가 크고 말랐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와 고생의 흔적인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선 여자는 몸집이 작았고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제가 북쪽에서 왔으며 설아라는 이름을 언급하자 두 사람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은주라는 이름의 여자는 목 놓아 울었고 마씨 아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제게 물었습니다. 자네 뭐라고 했나?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고. 저는 미리 설아와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아이는 직접 그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동철 씨와 이은주 씨가 우리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19년 만의 재회는 눈물바다였습니다. 설아를 보자마자 은주 씨는 달려가 아이를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얘야, 엄마야, 얘야, 세상에, 엄마가 미안해. 동철 씨도 옆에 서서 고생이 묻어나는 얼굴 위로 두 줄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아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주저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후회와 감정 앞에서 참지 못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진정한 후에 우리는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오래전 그들은 악독하기로 소문난 사채업자에게 큰돈을 빌려 사업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사채업자는 사람을 보내 빚을 갚지 않으면 온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그들은 밤중에 아이를 안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열이 아주 높았고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웠고 돈도 없었으며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과 공포 속에서 그들은 착한 사람이 아이를 잘 묻어주기라도 바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아이를 길가에 두고 떠났습니다. 그 후 그들은 남쪽으로 도망쳐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죄책감 어린 과거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힘들게 일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들의 사정은 정말 딱했습니다. 설화도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수년간 그들을 짓눌렀던 마음의 짐도 조금은 덜어졌을 겁니다. 분위기는 따뜻해졌고 고통스러운 과거는 덮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주 씨는 저를 보고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서준 총각. 우리 설아를 거두어 이렇게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맙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자네의 성함이라도 제대로 알려주게나, 잊지 않도록. 저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박서준이라고 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동철 씨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흙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눈에는 경악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의아했지만 이내 그의 변해가는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과거 깊숙한 곳에서 끔찍한 기억 하나가 되살아났습니다. 맛이라는 성과 이 얼굴. 거의 20년이 지났고 수많은 주름이 새겨졌지만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오래전 그 사채업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제 부모님이 밤중에 도망치다 끔찍한 사고로 돌아가시게 만든 바로 그 사채업자. 제 온몸이 차갑게 식었고 피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발밑에 땅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제 앞에 있는 남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친아버지가 바로 제 부모님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작은 집을 침묵이 뒤덮었습니다. 피처럼 진하고 무겁고 끔찍한 침묵이었습니다. 찻잔 깨지는 소리가 여전히 공간 어딘가에서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 씨와 설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그저 저와 동철 씨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직 저와 그 남자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고 그의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제 눈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찢겨진 오래된 상처에서 터져나온 분노와 극심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당신. 저는 이를 악물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꽉 다무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옆 동네 박인수 씨, 가족을 기억하시오? 동철 씨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자네가 인수 씨 아들. 그래.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나? 누구 때문에 내 부모님이 빚을 피해 도망치다 길에서 처참하게 죽었는지 기억하냐고?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있던 부모님의 모습, 울다 실신하셨던 할머니의 모습, 제 비참했던 어린 시절, 모든 것이 되살아나 제 심장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눈앞의 인간의 목을 조르고 싶었습니다. 설아는 이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았다가 방금 다시 찾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오빠, 무슨 말이야? 아빠가.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이 잔인한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은주 씨도 충격에 빠져 남편 옆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정말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짧았던 재회의 기쁨은 출구 없는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한쪽은 설아와 곧 태어날 우리 아이에 대한 깊은 사랑, 다른 한쪽은 부모를 죽인 하늘 아래같이 살 수 없는 원수에 대한 증오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아내가 원수의 피를 가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 아이의 피 속에도 우리 가족을 파멸시킨 그 인간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그 후의 나날은 지옥이었습니다. 마동철 씨와 이은주 씨는 수치심과 공포 속에서 서둘러 떠났습니다.
따뜻했던 우리 집에는 저와 설아만 남았고 이제는 무서울 정도로 싸늘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고 다정한 몸짓도 없었습니다. 서로를 피하며 각자의 고통 속에 잠겼습니다. 저는 설아와 점점 불러오는 아이의 배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아이를 사랑하고 우리 아기를 사랑했지만 그 원한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동철 씨의 얼굴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설아도 그에 못지않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이는 바싹 말라갔고 눈은 항상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얼마나 끔찍한 고뇌에 시달리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모든 죄의 근원이며 제 마음의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느꼈습니다. 원수의 피를 가진 자신과 아이의 존재가 영원히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니 설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이가 남긴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고 글씨는 눈물에 번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준 오빠에게 오빠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멀리 떠나 있을 거야. 제발 나를 찾지 마. 오빠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지 알아. 미안해. 애초에 내가 오빠 인생에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어. 내 몸에는 오빠에게 불행을 안겨준 사람의 피가 흘러. 더 이상 오빠 곁에서 오빠 눈에 담긴 고통을 보며 살 수 없어. 내가 떠나는 건 오빠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야. 나를 잊고 그 원한도 잊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 아이는 내가 혼자 키울게. 아이에게는 아주 착하고 용감한 아빠가 있었다고 말해줄게. 오빠를 사랑해.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 하지만 우리는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봐. 안녕. 내 사랑. 설아가 편지를 다 읽자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설아야,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왜 날 떠나는 거야? 네가 가면 난 어떻게 살라고? 저는 손안의 편지를 구겨쥔 채 미친 사람처럼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허망하게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설아는 제 영혼과 삶의 빛을 모두 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작은 집은 텅 비고 소름 끼치게 싸늘해졌습니다. 집 안의 모든 물건은 그대로였습니다. 아이가 떠준 목도리, 아이가 심은 분꽃 넝쿨, 아이가 만들다만 아기 옷까지 모든 것에 아이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마을을 뛰쳐나가 사방을 찾아다녔습니다. 버스 터미널, 기차역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지만 임신한 여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화가 나서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록 아이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제 안의 희망은 점차 꺼져갔고 그 자리를 절망과 고통이 채웠습니다. 저는 목공소일도 제 자신도 내팽개쳤습니다. 집은 청소하지 않아 먼지가 쌓였습니다. 저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잔인한 현실을 잊기 위해 마셨고 머릿속에서 아이의 모습을 지우기 위해 마셨습니다. 술에 취해 있는 동안에는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저를 찢어놓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에서 깨면 고통은 몇 배로 더 끔찍하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술주 정뱅이가 되어 제 집에서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동안 멀리서 설아도 힘겨운 삶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큰 공업 도시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불러오는 배와 무일푼으로 아이는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작고 습한 쪽방을 얻어 이를 구하려 했지만 임신한 여자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식당 설거지부터 폐지 줍기까지 가장 힘들고 고된 육체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고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힘든 생활과 정신적 고통, 그리고 저에 대한 그리움은 설아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켰습니다. 아이는 창백하게 말라갔지만
꿋꿋이 버텼습니다. 아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원동력은 뱃속의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태동을 느낄 때마다 아이는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잘 키우기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 무렵 마동철 씨와 이은주 씨도 우리 집을 떠난 후 고뇌와 후회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연락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저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자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몰래 설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으로 은주 씨는 설화가 숨기 위해 큰 도시로 갔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공업단지를 돌며 전단지를 붙이고 사방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끈기는 보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임신 8개월의 설화를 찾아냈습니다. 초라한 쪽방에서 초췌하고 창백해진 딸의 모습을 보고 은주 씨는 기절할 듯이 울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설화의 용서를 빌었습니다. 설화는 처음에는 그들을 피했지만 부모님의 진심 어린 후회와 아마도 너무나 외롭고 지쳤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이는 그들의 보살핌을 받기로 했습니다. 폭풍이 잠잠해지는가 싶었을 때 불행은 다시 한번 덮쳤습니다. 어느 날 밤 설화가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느끼며 하혈을 했습니다. 아이는 위독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아이가 심각한 임신 중독증의 과로와 영양실조까지 겹쳐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철 씨와 은주 씨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설화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철 씨는 모든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설화가 병원에서 위독하다는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제 손에 들려있던 술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저는 길로 뛰쳐나가 첫 심야 버스를 타고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동이틀 무렵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설화의 모습과 아이가 남긴 마지막 편지의 구절들만 맴돌았습니다.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증오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 아이가 누구의 피를 가졌든 아이는 여전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이자 제 세상의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철 씨와 은주 씨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은주 씨는 달려와 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서준 총각, 제발, 제발 우리 설화 좀 살려주게. 다 우리 부부 잘못이야. 우리를 때리든 욕하든 죽여도 좋으니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게. 저는 아주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제 한 점의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서 모든 원한은 사소해졌습니다. 저는 불이 켜진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설화는 제 아내이고 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 역시 그 누구보다 설화를 걱정합니다. 우리는 함께 그곳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원수였던 세 사람이 이제는 같은 걱정을 하며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이토록 더디고 무겁게 흐른 적이 없었습니다.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영혼 같았던 몇 시간이 지난 후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한 분이 나왔고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아주 잘생긴 아들입니다. 의사의 말은 제 메마른 영혼에 쏟아지는 시원한 물줄기 같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만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니, 내 설화, 내 아기가 무사하다니. 저는 동철 씨와 은주 씨를 보았고 그들도 서로를 껴안고 행복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설화가 회복실에서 나왔을 때 아이는 여전히 매우 쇠약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 아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저는 침대 곁으로 달려가 아이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설화야,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를 혼자 그 모든 걸 겪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제발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마. 설아도 울었습니다. 아이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 저는 몸을 숙여 아이의 이마와 마른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모든 증오보다 커. 이제 깨달았어.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아기랑 같이 집으로. 설아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방구석에 서서 감히 다가오지 못하는 부모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고 오직 공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죽음의 문턱에서 아이도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아이는 그들의 존재를, 그들의 뒤늦은 후회를 받아들였습니다. 화해라는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와 아기의 건강이 안정된 후 저는 두 사람을 데리고 우리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싸늘했던 집에 마침내 생명의 온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는 과거의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모두 씻어냈습니다. 마동철 씨와 이은주 씨도 설아와 외손자를 돌보기 위해 한동안 마을에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설화에게 산후조리 기간 동안 어머니가 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설화를 위해, 아들을 위해 저는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아들 이름을 민준이라고 지었습니다. 박민준. 민준은 밝고 재능 있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우리 세대처럼 비극적인 풍파를 겪지 않고 밝고 좋은 미래를 갖기를 바랐습니다. 그 이름은 또한 우리 가족 모두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후에 나날 동안 우리 작은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은주 씨는 더없이 자상한 할머니이자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설화의 식사, 잠자리부터 민준이의 목욕, 기저귀 갈기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손자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녀의 눈에서 행복과 후회가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말이 더 적었습니다. 그는 장작 패기, 울타리 수리, 밭을 돕기 등 집안의 모든 힘든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그는 감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용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부모의 원한이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설화의 미소를 볼 때마다, 천사 같은 민준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많이 닮았지만 크고 까만 눈은 설화를 쏙 빼닮았습니다. 아이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었고 결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 혼자 아기 요람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철 씨가 조용히 다가왔고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준 군, 1000번 사과해도 부족하다는 걸 아네. 나는 살 가치도 없는 놈이지만 제발 내게 죄를 씻을 기회를 주게. 내 참회를 받아주게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설화를 위해서, 우리 민준이를 위해서 말일세. 나중에 며느리와 손자가 건강해지면 우리 부부는 떠나겠네.
다시는 자네 삶에 방해가 되지 않겠어.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한 남자의 눈물 젖은 눈에서 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낳을 뿐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준이의 미래입니다. 함께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 줍시다. 동철 씨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가 수십 년간 겪어온 고뇌와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는 아마 완전히 아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상처에서 피가 나게 두지 않기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파괴하게 두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꿈처럼 흘렀고 우리 삶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한 저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 저만의 작은 목공소를 차렸습니다.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저는 예전의 흙집을 허물고 튼튼하고 번듯한 벽돌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설화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가족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며 가끔 공방의 장부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5살이 되었고 클수록 똑똑하고 장난기 넘치며 활발했습니다. 아이는 우리 가족의 기쁨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아이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인 동철 씨와 은주 씨는 결국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어귀에 작은 땅을 사서 평온하고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주말마다 손자를 보러 오셔서 온갖 과자와 장난감을 사다 주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민준이를 보면 제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집니다. 오늘은 민준이의 5번째 생일입니다. 우리는 집마당에서 작고 아늑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민준이는 5개의 촛불이 꽂힌 생일 케이크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고 작은 입술을 오므리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민준아, 무슨 소원 빌었어? 설아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뜨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영원히 함께 있고 절대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항상 건강해서 저랑 놀아주시게 해주세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우리 모두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설아와 장모님이 뒷정리를 하실 때 민준이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저와 장인어른은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겨울에 접어들어 공기는 쌀쌀했고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하얀 눈송이가 고요한 공간 속에서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의 눈은 오래전 그 운명의 겨울밤처럼 차갑고 비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아름다웠으며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장인어른이 저를 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준아, 고맙다. 자네 덕분에 우리 부부가 민준이가 크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남은 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차를 더 따라 주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준이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셔서요. 지난 일은 이제 다 지났습니다. 우리 함께 앞을 보고 살아가요.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였고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늙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저와 그에게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처가 우리 삶을 갉아먹게 두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들과 손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25년 전 운명이 제게 가져다준 그 눈꽃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온전한 가정과 평화로운 보금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꽃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나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세워진 미래를요.